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도 하게 되네요. 요즘은 편하게 잘 지내는 소리도 인사하기가 편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이러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여러분 좀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예측하는 건 코로나 안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안 끝나도 끝났다고 하고 덮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 강사 이제 교육 중인데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코로나에 대해서 강의하면 이 여파가 클 수도 있고 뭐 그냥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가 서양의학에서 접근하는 감염성 질병을 대응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된 줄 아는데 지금 새로운 돌연변이가 몇 종류가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9종류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현대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과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대응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 감염성 질병을 신천 생리학에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저는 이런 학문 차원에서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안 편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시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처한 거지. 하늘서 우리 인간한테 재앙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로서 지금 이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내용 오래전에 적어도 한 20년이나 25년 전에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예측을 한 게 강의 내용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닭에 이렇게 AI가 번지는 거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 거 언론에 이렇게 부각되지 않죠. 지금 몇 천만 마리를 땅에다 끌어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이 내리는 벌이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잘못된 시각 때문에 자초해서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냐 따지면 제가 공부한 기준으로 따지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지 자연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한테 하는 방법을 우리 인간한테도 지금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도 동물처럼 이 다음에 끌어다 묻을래 했는데 불과 20년, 25년 만에 따지고 보면 동물처럼 끌어묻는 세상에 오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할 때는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종교인 아니죠. 기적이나 신비를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체를 이렇게 공부할 때 과연 눈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쪽에서 과학적으로 보이는 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파고들 때와 제가 자연계를 대우주라고 생리치를 얘기하고 우리 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소우주라고 해요. 근데 대우주나 소우주나 크기 차이지 생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사실 코로나 이거 저는 여러분들 보기에 항생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항체의 다양성이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요. 이제 다만 조심을 하는 거는 제가 감염이 되면 또 언론이 떠들어대면 저도 감염은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감염이 됐다고 해서 잘못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 몸이 충분히 이긴다고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이 떠들어버리면 아유 시끄럽고 또 우리 이미지 베릴까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조심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걸 생각하고 현대 닥치는 일을 20, 30년 전에 이미 예측을 하고 그걸 강의를 하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키워갔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기아 지금 이렇게 이 힘든 방법 하나만 외골수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눈을 돌리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지금 미국은 아마 52만 명인가 54만 명 정도 지금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료 선진국일수록 감염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요. 오히려 의료가 좀 이렇게 뒤처진 국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55% 정도가 항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도 맞기 전에 항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항체 누가 만들어 넣어줬을까요? 원래 있던 걸까요? 제 이론은 원래 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좋겠는가.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미리 요점 정리부터 해드리면 지금 현재 백신을 맞는 거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저는 단답으로 요점 정리는 딱 해드리고 넘어가자고요. 맞아야 됩니다. 또 부작용이 있냐 없냐 그러면 제 입으로는 부작용은 있다. 그래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맞으니까 맞아야 된다. 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이거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시고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고 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작은 미생물이든 심천 생리학에서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외형이 다른 거는 그 생명체가 접하는 환경이 다르면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기 필요한 구조로 진화 과정에 거쳐서 외형이 달라졌지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는 동일하다 이걸 전제로 깔아놨어요. 이건 이제 기초에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언제가 죽고 일정 수명이 있다. 이것도 이제 요점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어 들어가려고 하면 뭐냐 그러면 자연계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근데 이놈 식성이 식물성을 위주로 하는 우리가 이제 동물로 말하면 채식을 위주로 하는 생명체도 있고 육식을 위주로 하는 생명체도 있고 육식과 채식을 혼합해서 하는 생명체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죠. 신체생리학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색으로 말하면 삼색, 오색처럼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근데 모든 생명체는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도 부정 못하죠. 이미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현재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지 그 깨우침을 축적이 못했다면 이미 멸종되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염력이 높을수록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살아 있습니다. 동물도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걸 방어하는 기술적인 습득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자기 몸을 방어하는 그 기능을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걸 최대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이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는 주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를 해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저의 생각과 이렇게 합들여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실 이제 제 강의나 논문에 보면 감염성 질병이나 수술하는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빼놓고 얘기합시다. 순환기계통만 얘기합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이렇게 언급한 거는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시비에 말려들면 머리만 아프고 이래서 설명을 이렇게 세심하게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앞으로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이렇게 대감염력에 끌어다 묻는 세월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해줬다고 하는 거는 뭔가 알고 있으니까 해줬죠. 다만 시비에 말려들기가 불편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보면 꼭 그걸 내가 입을 닫고 그러니까 나 아니고 현대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또 새로운 돌파구를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의 생리이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이런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의 본질적인 우리가 방어 능력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뱀장어, 미꾸라지, 붕어, 메기. 여러분들 손으로 쥐어보면 공통점이 뭐죠? 미끄럽죠? 손으로 쥘 수가 없어요. 미끌미끌해서. 왜냐? 몸에 이렇게 우리 가래처럼 끈적한 그 점액질을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쥐면은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 점액이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 물 속에는 물 바깥에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면역 기능하면 대부분 항체만 면역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면역 기능은 항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들이 뱀장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미끄러운 것들이 그 점액이라고 하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그 점액으로서 감싸서 죽이든지 못 들어오게 하기는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요. 그리고 소나무를 보면 이게 벌레나 곤충들이 소나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소나무가 어떻게 방어하는 줄 알아요? 송진으로 그놈을 감싸버려요. 그래서 송진 가운데에 들어서 이것이 몇백 년 흐르면 그 속에 있는 곤충이 바로 호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점액의 점성으로서 방어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식물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제 이론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가 살아남을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미 존재한다는 자체가 지도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런 전제로 깔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나 동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곳에 가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걸 알 거냐 모를 거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눈을 통해서도 코를 통해서도 이불을 통해서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놈들이 위쪽으로 넘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야 자기가 삶의 터전을 구하지 만약에 위쪽으로 들어가면 장 속에 수많은 미생물들한테 자기가 잡혀먹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놈들의 최종 목적지는 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 입장에서 우리 인체는 그놈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거냐 모를 거냐. 정답은 알고 있죠. 그러면 스스로 이놈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 방어 수단이 뭐냐. 우리가 공기 중에는 먼지나 이물질들도 많이 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엄청 많이 떠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작은 미생물들이요. 그럼 이놈들이 먼지나 이물질들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 속에 들어와서 누적된다고 하면은 폐 생명체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했느냐. 이 폐 속에는 기관지 속에는 작은 섬모근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먼지나 이물질이 이놈이 이제 기관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섬모근을 딱 자극하면 이게 섬모근을 솜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은 그 감각기관인데 이놈을 딱 자극을 하면 마치 모공에서 땀이 나오듯이 가래가 올라와서 그놈을 흡착을 시켜가지고 위로 넘겨버립니다. 위로 넘겨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방어 수단이에요. 그런데 가래의 주 성분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면 뻑뻑하고 온도가 오르면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뻑뻑해져요. 그래서 감기가 여름에는 별로 유행하지 못하다가 겨울에 유행하는 게 바로 이 온도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온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습도도 차이 납니다. 겨울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아주 적고 건조한 편이죠. 여름에는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고 이 두 가지의 불리한 조건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제기하느냐고 하면 32번, 4번, 18번 위치에 어혈이 쌓여서 피가 돌지 못하면 1차적으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깥 공기까지 춥다고 그러면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 더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요. 뻑뻑해지면 섬모근의 아래 우익에 흔들림으로써 식도 쪽으로 기관지에 있는 이물질들을 흡착을 해서 식도로 넘기는 기능이 떨어져요. 가래 농도가 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걸 흡착을 해서 위로 이렇게 넘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가끔 무의식 상태에서 침을 꿀꿀꿀 삼킬 때 그때 기관지에 있는 가래 이물질들이 흡착이 돼서 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버리면 섬모근의 이 작용에 의해서 흡착된 이물질을 위쪽으로 넘겨주질 못하고 가래가 이렇게 멈춰 있어요. 기관지에서 붙어서. 그런데 건조한 공기, 찬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어떨까요? 가래의 표면의 습기를 건조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끓여봤을 거예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건조가 되기 전에는 뭐를 갖다 놔도 착착 달라붙어요. 근데 겉에가 살짝 말라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흡착이 안 되죠. 마치 가래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폐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방어하는 한 가지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대리점장 정도는 감기가 1년에서 한 5, 6개월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도 32번, 4번, 18번을 사일해주면 대부분은 감기가 멈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8번 사일해주면 거의 99%는 감기가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된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교육을 했죠. 그러면 그동안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서 물리치는데 큰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 종류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감염력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면은 제가 이 감염력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어딘지 저는 비유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이세를 이렇게 남기려고 하면은 그 이세를 남기려는 그 영적인 깨우침, 그 삶의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세 번식이 돼서 대를 계속 물려서 현재 생존을 할 수 있다. 이걸 바탕에 깔잖아요. 제가 이제 식품 공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본사에 와보시던 분은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하는 거 알잖아요.
아침 10시나 이렇게 11시쯤 가서 표고버섯 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표고버섯의 그 포자 있잖아요. 그 안에는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구름처럼 그 포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표고버섯이 식물이지만 그놈을 왜 10시나 11시에 그 포자를 띄웠을까요? 어떤 생각하세요? 공기 중에 기류가 상승할 때 그 포자를 퍼뜨려야 허공에 날려서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산에 가면 버섯이 마치 그 원자폭탄이 이렇게 폭발할 때 둥그름한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형태가 그렇게 생기는데 크기는 보통 한 요만식이에요. 근데 가운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놈이 비가 오면 빗물이 그거로 이렇게 톡톡 때리면 그 안에서 마치 연기 나오듯이 포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포자는 물에 절대 가라앉질 않아요. 물에 그냥 부유물로 떠요. 그럼 이놈들은 그 부유물로서 이렇게 많은 이동을 하는 거고, 표고버섯은 허공에 날려서 허공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빗물에 이용해서 이렇게 포자 번식을 하는 놈은 물에 흡착이 안 되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과연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감염력이 높은 건 우리가 세포나 이런 것들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식으로 하지만 포자 형태로 이세를 번식하는 건 어때요? 그 숫자가 버섯 포자처럼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이런 종류의 논리로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게 감염력이 높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량으로 분사해서 번질 수 있는 이런 생명체들은 우리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그동안에 많이 접했다는 거예요. 많이 접했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편의 깨우침을 인간이나 동물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1차적으로 가래가 종류에 상관없이 가래가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겼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사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이제 하나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동물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개와 고양이를 애완견으로 기르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피할 수 있을 거냐, 감염이 됐는데도 안 걸린 거나 똑같이 그냥 넘어갔을 거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감염은 되지만 그걸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확대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삶의 생리 이치는 동일한데 왜 그놈들은 감염이 되고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론 이렇게 TV 보면은 개나 고양이가 감염이 됐다 소리는 들려도 그 감염돼서 죽었다 소리 언론에 나오더냐, 제가 이걸 반론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놈들은 감염이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항체의 다양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체의 다양성 확보하면 제 강의 중에 항상 장 속의 미생물을 얘기하면 두 가지로 풀어서 얘기를 하죠. 유산균과 유익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유익균은 별로 이제 그동안에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별로 이제 언급하지 않는데 유산균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유익균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유익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항체 예비군이다. 항체 예비군이다. 그게 제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당신 뱃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다 넣고 사는 줄 알아라. 코끼리나 코알라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우유를 먹이고 나서 자기의 이제 모유를 먹이고 나서 풀을 먹기 전에 반드시 어미의 똥을 먹여요. 어미의 배설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왜냐? 소화라고 하는 건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서 갉아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장 속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항체도 생기고 소화 기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걸 우리가 제 용어로서는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때요? 먹어야 되겠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럼 먹으면 어때요?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과정까지를 끊어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체 예비군은, 유익균은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장 속에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놈들은 장 속에서 자기가 먹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혈액 속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옮겨오면 그게 항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상주하는 곳은 장 속인데 혈액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상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두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제가 강의하면 여성이 이제 생리할 때 생리혈을 왜 흘린다고 설명하죠? 정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향으로서, 생리혈의 향으로서. 그래, 개가 암캐를 다뤄매놔도 심리밖에 있는 숙해들이 찾아오는 게 어떻게 찾아오겠냐? 냄새, 향을 맡고 찾아온다. 근데 우리 인간은 후각이 퇴화됐지만 여성의 생리혈이 나오는 거는 개나 이런 동물이나 우리도 이게 동물과이기 때문에 생리혈의 냄새를 맡고 온다. 근데 이게 배설물의 냄새도 들 수 있고 그런 향의 냄새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어때요? 배설물이 나올 수 있죠. 그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자기 먹이가 혈액 내에 있구나 하고서는 장 속에 있는 항체 예비군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 먹이가 있을 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항체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종류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먹이사슬 연결고리는 어떤 게 들어와도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은 대부분 우리 장 속에 다 있다. 항체 예비군은 이미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모인 생명체들이. 근데 인간은 동물보다는 월등하게 기능이 떨어졌다. 제가 그 원인은 뭐냐. 가축에 비유하잖아요. 돼지 사료, 닭 사료 이런 데다가 질병을 일으키지 말라고 항생제를 상시 복용시키고 있어요. 항생제는 어때요? 미생물을 죽이는 약이죠. 그런 걸 상시 먹으면 장 속에 그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이 확보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해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장 속에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는 국가, 의료가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지금 제가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쪽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인도를 비유하는 건 이제 언론에서 이미 인도의 일부 지역을 갖다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55%가 이미 백신을 맞기 전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의료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뭐냐? 저는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는 양약을 덜 먹었고 의료 선진국에서는 양약을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미생물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러면 미생물을 죽인다. 우리가 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할 때만 해도 30년 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그 당시 약 5만 종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에는 약 5만 종류를 제가 언급해 놨거든요. 30년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현대에 와서는 약 160만 종류 될 거다. 이렇게 또 예측들을 해요.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될 수가 없죠. 왜냐?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5만이든 160만이든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종류가 5만이든 160만이든 이놈들이 생명의 구성원이 성분학적으로 분류하면 주 성분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방 단백질입니다. 생명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 본질의 성분 분석을 하면 지방 단백질로, 동물성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는 양리 기능으로 접근하다 보면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인데 굶겨도 죽겠죠.
그렇지만 강제로 기능으로 죽이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어요. 응고시켜버리든가 녹여버리든가. 그래야 그 두 가지 양리 기능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양리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종류로 따지면 160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160만 종류의 미생물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종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투여해서 응고시키는 약선, 중산으로 응고시켜서 죽이겠다. 아니면 강산으로 녹여서 죽이겠다. 이랬을 때 160만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응고시키거나 녹여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어때요? 이건 위치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녹여서 한 종류만 딱 선택해서 녹일 수 있겠느냐.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이걸 죽이는 약을 응고시키는 약으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니까 그놈을 응고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응고를 시키는 약을 투여했을 때 과연 바이러스만 응고되겠느냐,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도 함께 응고되겠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때요? 안 배워도 함께 응고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치료받은 사람이 IQ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떨어졌을까? IQ가 왜 떨어졌을까요?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서. 뇌세포 분열 기능은 왜 떨어졌을까요?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제가 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빨간 피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있다. 근데 뇌세포가 필요한 거는 그 2000가지, 3000가지 되는 그 성분 중에서 지방, 단백질, 당만 빼내서 뇌에 공급해주는 작은 통로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야 뇌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가 돼버려요. 게다가 응고되는 거는 지방 단백질이 우유가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 아니냐. 우유에다가 신맛, 떫은 맛, 식초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라. 넣으면 응고되지 않느냐. 그게 화학 반응에 있지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생리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를 하고 IQ가 떨어졌다가 하면 어느 물질이 응고됐다고 진단해야 돼요.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지방 단백질은 다 응고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치료를 받고도 당장 어떤 사람은 치명타를 입고 어떤 사람은 치명타를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제 평소에 강의 내용 중에서 연계하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책이나 제가 강의하면 자주 반복하는 얘기 있죠.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질병이 왔다면 이미 50% 이상이 막혀야 질병이 오고 그 말초 모세혈관은 자기 나이 %만큼 막히고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못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건 수술도 약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산출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제가 90년으로 보고 자기 나이 %만큼 막혀서 90년을 살았다고 하면 몇 프로가 막힌 거예요. 평균적으로 90%가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90% 이상이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에서 피를 당겨도 안 딸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초로 깔아두고 이미 80%나 85% 정도 혈관이 막혀서 5%만 더 막히면 심장이 멎을 이제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응고시키는 거로 죽여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5%만 더 응고돼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키우고 상식의 생각을 키우려고 하면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그 백신을 놓을 때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한테 백신 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때요? 없죠? 놀 가능성 없습니다. 이미 기저질환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일상생활하는데 외형상 약을 먹으면 별 무리가 없는 사람한테 백신을 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만에 죽어버렸다. 근데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 여러분들 공감하기 어렵죠? 저는 그런데도 이제 맞으라고 그래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백신이 지금 백신을 맞으면 가끔가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혈액이 응고된다. 지금 응고된다 안 된다. 언론에서 지금 논란이 많죠. 근데 이거 실험해 보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30분이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료인들이 해보면 돼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늘상 강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혈액의 성분을 성분학적으로 분류하면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질량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이다.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된다. 그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유의 주 성분도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화학 반응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뭐냐고 하면 입으로 먹는 약은 증거를 확실하게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입으로 들어가면 침의 산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한번 성분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산에서 한번 바꿀 수가 있고 상에서는 또 장 속에는 여러 미생물에 소화시킨 배설물이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들어가면서 성분이 바뀌어서 어떤 것이 어떤 부작용을 냈는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사제는 어때요?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가죠. 이건 실험 데이터 뽑는데 30분이면 간단해요. 우유를 2잔 넣고 한 잔에다가만 백신을 갖다가 쭉 쏟아놓고 30분만 기다려봐서 응고되면 혈전이 생기는 거고 응고가 안 되면 혈전이 안 생기는 거지. 이걸 학자들이 굳이 과학적으로 밝혀야 된다 말아 논란의 여지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냐 안 됐냐. 이 인간이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 생리 이치의 진단 시각을 가지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자꾸 신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론을 보면 그냥 가슴이 갑갑해서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학자들이 정부에서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뽑으려면 어때요? 간단하죠. 제가 일러줬죠. 주사기로 맞는 건 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니까 우유 2잔 놓고 한 잔에다가만 놓고 한 잔은 그대로 놓고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서 응고됐는가 안 됐는가 보면 혈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지. 그걸 전문가가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저질환,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는 어때요? 어혈이 많은 사람이죠. 이미 혈관이 7, 80% 막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맞기 전에 80%, 85% 이미 막혀 있는 사람은 5%만 더 막아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 속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전체 말초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따라오지도 않는 피를 어거지로 땡기려면 엄청난 힘을 써야 되고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걸 어거지로 밀으려고 하면 심장에 엄청난 힘을 쓰다가 심장이 쥐나는 식으로 경직되면 심장이 멎는 거거든요. 그러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면 어떨까요? 또 백신을 맞고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 여러분들 머리가 두통이 오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적으면 약한 두통이 오고 산소 부족이 심화되면 큰 두통이 온다고 설명해 줬어요. 두통이 올 때 1번, 9번에서 사일에서 피의 유속만 빨리 해서 산소 공급을 시켜주면 두통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라지죠.
만약에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혈전이 조금만 더 보태진다고 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죠.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면 미리 5번, 30번을 빼주고 맞는다면 어떨까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체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현미경으로 어떤 미생물을 보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의 생명들이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있을까? 이거를 갖다가 전체를 이제 역으로 풀다 보면 해답을 찾는데 그 해답을 이렇게 찾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자연의 생리 이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한계점이 어딜까? 이제 이걸 따지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제가 백신 만드는 공장 가봤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근처도 얼씬거리지 못했겠죠. 어떻게 만드는가? 근처도 못 가봤고 책도 본 적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백신을 어떤 원리로 만든다는 걸 나따라 설명하라고 하면 그건 쉽게 설명해요. 왜냐? 자연계의 생명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 과정을 정지한 학문이 신천생리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원리가 뭘까 하고 이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제 1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에 냄새를 맡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혈액 속에 들어온 게 항체가 생긴 거다.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강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죽이지는 말고. 그러고 혈액 속에다 넣어주면 이놈이 반병신은 됐지만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정도 되면 배설물을 나오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파도 배설물이 나오듯이요. 그렇게 해도 항체를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잡아먹게끔 항체가 들어오게 유도해서 잡아먹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줘서 항체를 유도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장 속에서 항체가 옮겨왔어요. 그 옮겨온 항체를 배양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연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이제 화학요법인데 제가 이 생각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 거니. 백신을 영하 70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리치료 보면은 보통 영하 2도, 5도만 돼도 모든 생명체를 활동을 정지하는데 왜 70도까지 높여서 보관해야만이 그 성분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건 결과니까 생리치료적으로 원인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풀어보니까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놈이 배설물을 하면 배설물의 냄새 아니면 또 그놈이 특이하게 이렇게 내뿜는 향이 있죠. 향의 냄새를 맡고 장 속에 있는 항체 예비군이 혈액 속으로 옮겨온 게 항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설물의 냄새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냄새가 풍기는 건 기체거든요. 기체를 액체화 시켜 놓으려고 하면은 최대한도로 저온 상태로 해야 기체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온에다가 보관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항체 자체를 배양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은 저온에서 보관이 가능할 거고 냄새로 유인해서 하는 거는 아주 저온에서 보관이 가능할 거다. 여러분들은 강사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이 설명 이해돼요? 그게 제가 전 강의에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이미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침투한 바이러스를 죽여서 지금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죽이려고 하면은 중산 응고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고제는 그 바이러스만 응고시킨 게 아니라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까지 응고시켜버리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전이 많이 생기면 이놈이 뇌를 막으면 치매 환자, 뇌경색 환자, 심장질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요? 해결책 하나밖에 없어요. 녹여서 빼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방법은 이미 응고된 걸 녹여서 빼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미 이제 물은 엇그러졌고 항체의 다양성은 우리가 항생제나 그 미생물을 죽이는 약들을 너무 지금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복을 했기 때문에 항체 예비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어때요? 항생제를 덜 먹었겠죠? 그러면 항체의 다양성이 그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양약을 많이 복용했겠죠? 항체 다양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감염이 되고도 모르고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전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참고 나면은 이기고 또 젊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치명타를 입혀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가래가 농도가 묽은 사람은 가래가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겼으니까 그놈이 대량으로 커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그동안에 항체가 들어와서 잡아먹으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가벼운 감기 지나간 정도로 끝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몸에 혈전이 많고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는 어때요? 어혈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심천생리학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미 어혈이 많은 데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더 응고시켜버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학자들도 이게 응고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 하면 저는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죠. 그게 뭘까요? 혈전용해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요. 근데 혈전용해제가 뭐냐? 산화제예요. 왜냐하면 지방 단백질을 다시 액체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녹아서 그냥 흐트러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 혈전만 이렇게 삭혀버리는 게 아니라 혈관 벽도 녹여버리고 신경선의 피복도 녹여버리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과다하게 쓰면 영양분을 녹이면 빈혈이 되고 이런 하나를 얻고 여러 가지를 잃는 이런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심천생리학으로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남은 시간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10분 쉬었다 다시 하라고 하네요. 한 10분 쉬었다 다시 들어올게요.